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OT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전 프라임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가볍게 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 강의 전에 기초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어 관련 용어 관련 특강들을 해드리는데요. 제 관점에서는 여러분, 용어 특강보다는 지금 제가 해드리는 강의가 좀 낫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이거랑 동일해요. 외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우선 단어 드립다 외워라. 외워질까요? 잘 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어가 중요하니까 단어를 외워라 시키겠습니다만 막상은 아직은 뭣도 모르는 상태라면 단어를 준다 하더라도 잘 와닿질 않죠.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처럼 이런 강의를 해드릴까 해요.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뭘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맥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률 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난해한 말이라면 그럼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은 일반인들이 지키는 건데. 그렇잖아요. 다만 낯설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정도 사회 경험하셨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따라서 거꾸로 뭘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께서 단어를 포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좀 잡아드릴까 해요. 아, 민법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틀이 있으시면 아, 대충 거기에 필요한 말 같은데 이렇게 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한 번쯤 이렇게 민법 맛보기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방업입니다. 공방업, 공부 방법, 업그레이드란 말로서 보통 제가 앞잘 따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민법 공방업이라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민법 강의의 이름은 포인트 민법입니다. 포인트를 톡톡 찍어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것 위주로서 민법을 공부하셔서 보다 수험적인 학습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다. 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민법은 여러분, 민법은 사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이에요. 개인들의 문제죠. 개인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여러분께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예요? 보통 가족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인데 이게 엄마 아빠가 좀 재산 많으면 더 소중해. 안 그런가요? 네. 너무 속물인가요? 네, 보니까 소중한 것이 누구야? 엄마 아빠인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좀 돈 많아. 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여러분 재산 이렇게요. 그렇죠? 네. 물론 건강 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건 법에서 다룰 수는 없으니까. 민법은 크게 두 가지에 다룹니다. 첫 번째는 재산과 두 번째는 가족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재산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우리 법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냐면 총론과 강론,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위에서 총론이 이렇게 해줘요. 길을 보여줘요. 야, 민법은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할 거야. 알았지? 강론들아 하게 되면 강론이 예형임하는 게 바로 우리 민법의 구성이에요. 자, 민법이니까 민법 총론 있겠죠. 그렇죠? 민법 총론 있고요. 그 다음엔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재산은 크게 뭘까요? 두 개죠. 뭘까? 돈과 집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부동산, 그쵸? 채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돈과 집에 대한 얘기예요. 자, 돈은 채권이고요. 집은요. 물건인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 돈에 관련돼서는 채권은요. 채권 총론과 강론으로 또 세분화될 수가 있어요. 물건 역시도 여러분 물건 총론과 물건 강론으로 나눠져요. 그런데요. 여기서 미리 아시겠습니다만 물건과 가족법은 감사하게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민법의 원리 원칙 원형지를 담고 있는 바로 뭐죠? 민법 총론. 그런 다음에 특히 어디 쪽 돈 관련된 것들, 그죠? 돈 관련된 것들, 사람 간의 권리 의무 관련된 것들, 그죠? 이걸 다루는 바로 채권법 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민법 총론, 그 다음에 채권법의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요 파트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볼 파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민법은 여러분 근데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제 기본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민법을 여러 가지 경험해가면서 민법을 딱 봤을 때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경험을 하죠. 그럼 마치 뭐냐면 혹시 여러분께서 어머니가 김장 담그시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네, 보시게 되면 참 희한하고 대단하세요. 어머니께서는요. 왜요? 그 많은 그 재료들을 어떻게 시장을 가셔서 다 구입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잘 보신다면 어머니가 막 스마트폰에서 적어가요? 그것도 웃기죠. 어머니가 스마트폰 보면서 하는 것도 웃겨. 그렇죠? 보통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냥 가세요. 아유, 가서 뭐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되게 약간 어설퍼 보이시는데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한두 개 빼고 다 샀어요. 보통 한두 개는 그것도 어머니의 예의죠. 그 재치. 어머 어쩌나. 뭐 안 샀네. 그렇죠? 그런 것은 한 번쯤은 또 애교로 봐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거의 빼놓지 않고 사세요. 그럼 왜 그럴까? 어머니 머릿속에선 김장을 담그는 모습이 시뮬레이션이 있어 그래요. 머릿속에 김장을 담그니까 소금 필요해, 대파 필요해, 뭐 필요해. 내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어찌 본다면 공부를 했던 것은 그런 거라 볼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그러겠네요. 여러분들은 조금은 공부했으니까 민법 보게 되면 이 법조문들이 글로 보이지 않고 평면적 보이지 않고 입체적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용들이 어떨까요? 네, 그냥 있는 그 글이 글 같은 글을 계속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잘 정리가 될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그 민법에서 각각의 내용들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말들이 적힐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런 특징으로 민법이 서술돼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바로 권리와 의무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다, 그죠? 권리와 의무. 근데 민법에서 책을요, 어느 파트든 갔을 때 목차일 권리와 의무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서술돼 있지 않아요. 목차마다 달라요. 내용마다 달라요. 그래서 되게 다채로 보였던 거야.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사인들 간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인들여. 사인들이니까 개인들이요. 개인들이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오가는 법을 다루는 게 민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 간에서 뭐가 갈까? 바로 권리와 의무죠. 이 권리와 의무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께서 오가신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쁘게 권리, 의무 쓰지 않고 다른 말로써 표현들을 바꿔놔요. 하지만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세요? 어느 파트가 하나 뭐 아닌 뭐구나. 권리 아니면 의무구나. 그 권리와 의무의 발변소, 발생, 변경, 소멸을 다루는 게 민법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예컨대요. 채권이라 쳐요. 채권 공부를 막 해요. 채권이 이런 힘이 있고 뭐 힘이 있대요. 갑자기 채권의 변제 파트가 나와요. 변제 돈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변제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그렇죠. 소멸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서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내 안에 나름의 기준과 목차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포섭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표현들은 되게 다채로워 보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하냐. 따라서 네가 표현은 뭐라 되어 있지만 너 지금 권리의 변경 얘기한 거네. 이럴 수 있게 된 거죠. 되셨나요? 예컨대요.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채권이 있었어요. 이 채권을요. 제 친구한테 좀 줄 거예요. 넘겨줄 거예요. 뭘까요? 채권의 하나, 둘, 셋 변경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써 있으니까 야 이거 새로운 건가 보다. 아닌 거죠. 채권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목차를 가지고 보게 되면 훨씬 편해져요. 두 번째는 과실과 책임이에요. 뭐 권리와 의무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실과 의무는 책임은 조금 덜 들으셨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권리가 있으면 제 뭐가 있을까? 의무가 있겠죠?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겠네요. 그런 상태인데 권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행사해야 되고요. 의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권리와 의무에 잘못이 있어요. 그럼 뭘 받아야 될까? 당연히 책임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과실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다시 과실과 책임이라는 목차는 없어요. 하지만 읽다 보면은 과실과 책임 얘기하고 있네 라고 해볼 수 있어요. 이럴 때 과실과 책임은요 공정성 따라요. 네 과실만큼의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율한 것이 바로 뭘까? 민법인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잘못 저지른 사람들은 덜 잘못했다 얘기하고 싶은 거고 책임을 물을 사람은 더 책임 묻고 싶겠죠. 이럴 때 저울질을 해서 공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과실과 책임 관련된 민법 내용이에요. 세 번째, 예외의 서술이에요. 이 점이 저도 민법 청구할 때 너무 힘들어졌어요. 볼게요. 민법을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 뭐 행위자가 나와요. 행위자, 당사자, 법률 당사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요. 민법은요. 제대로 된 당사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의사표시라지겠죠. 제대로 된 의사표시는 이런 거예요. 라는 원칙을 서술한 책이 아니에요. 민법은 뭐라 생각하시나 되냐면 민법은 치료약인 거예요. 무슨 치료약일까? 사적인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예요. 여러분, 혹시 소화제 보실 때 소화제 그 설명서에 이런 경우가 편안한 배 상태입니다 라는 글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여러분? 안약 사러 갔더니 안약에 이런 눈이 정상적인 눈입니다. 보셨어요? 아니죠? 뭐만 했어요? 무슨 증상? 눈이 충혈되고 어떻게 눈물 나고 이 얘기만 써 있잖아요. 민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법이란 것은 왜 힘드냐면 여러분, 이 힘든 게요. 민법 원칙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원칙마다 예의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원칙만 쭉 있으면 이런 당사자가 이런 의사표시를 이런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완성됩니다.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걔 미성년자죠. 예, 당사자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예. 잠깐만요. 지금 뭘 파셨다고요? 마약을 파셨다고요? 예, 문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되는 사항만 기술을 해놓으니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외적인 서술 전에 있어야 될 원리 원칙들이 있죠. 걔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 그림이 보이식 하실 거예요, 이제는. 그럼 더 나가서 왜 예외들이 여기가 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제 목이겠습니다만 여하튼 님께서 이제 민법을 보시면서 왜 안 읽힐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본 거예요. 안 읽힐 수밖에 없어요. 왜? 원칙을 알고 해야 될 텐데 원칙 안 속에 예외건 서술돼 있어 그렇죠. 오케이? 원칙은 제가 일러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든 인간관계든 당사자끼리 있으면 재미없어요. 항상 누구지? 그렇지. 삼자 관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도요. 둘이서 좋아하는 것은 큰 문제 없어요. 둘이 좋았는데 누가 또 끼는 거지. 이럴 때 재밌죠. 네,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좀 드라마틱하죠. 법도 그래요. 민법은 여러분 둘만 등장했을 땐 큰 문제 없어요. 그냥 해결하면 돼요. 문제 뭘까? 셋이 등장할 때. 당사자 아닌 제3자 등장할 때가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번째 사람 등장했을 때요.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도 그 점을 상당히 많이 묻고 있고요. 실제 민법에서도 그 점에 대한 서술을 많이 해놨죠. 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어디 교수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제 경험에서 났던 것들이에요. 한 번쯤 그렇게 친다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책을 보실 때, 민법 보실 때 이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재영쌤이 그래서 어쨌거나 권리와 의미 문제래, 두 번째는 과실과 책임 문제래, 예외 기술이래, 네 번째는 제3자 등장한대. 이걸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보시게 되면 목차가 서로 다르고 뒤죽박죽 보였던 것들이 이제 일관되게 보여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제3자 얘기네. 야, 이거 뭐야? 이거 과실과 책임 얘기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이 친밀해지는 거죠. 책이 친밀해지면 훨씬 더 이렇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편하게 공부해 볼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어떤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 친다면 한 번쯤 여러분께 제가 맛배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지 정해보겠습니다. 민법 총론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요 PPT를 한 제가 10초 드릴게요. 보세요. 보셨나요? 네, 여쭤보죠. 어디 보셨을까? 아마 눈이 아마 이렇게 왔다 가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잠깐만 저를 보세요. 화면 보지 마시고요. 뭐가 기억나세요? 그렇죠. 뭐 넉넉한 시간 아니었지만 최소한 단어 몇 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기억 안 나시죠? 그럼 왜 그럴까? 어떤 정보를 먹는 그 순서가 조금 안 갖췄어 그래요. 오케이. 여러분 저는 여기 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추리논증이라는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적성시험이죠. 로스쿨 가는 시험이에요. 이 적성시험에서는 제가 뭘 하냐면 머리의 정보를 어떻게 넣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머리가 돌아갈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공부예요. 제가 뭘 도와드릴지 아시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OT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단순히 그냥 강의 토스 내용 던져드리고 왜요? 이런 강의 안 하겠다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머리에 어떻게 쌓으면 가장 효율적으로 내용이 들어갈지를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항상 숫자부터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제일 먼저 숫자 세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냥 요거 외우기 시키려고? 여러분 앞으로 보시게 될 기본수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자 1, 숫자 1 이렇게 복잡하게요. 근데 그걸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로마자 1, 숫자 1, 양가로 1, 단가로 1 또 읽다가 로마자 2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돼요? 책을 딱 봤어요. 어떤 파트 나왔어요? 제일 먼저 가장 큰 목차부터 보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도 뭘 볼까요? 기본 원리. 그렇구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원리, 주체, 객체, 변동이죠. 그러네요. 주체가 있고요. 머릿속 그리세요. 주체 가벨이 있어요. 그럼 그들 사이에서 뭘까요? 뭐가 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뭐 땅을 사든 팔든 차를 사든 팔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객체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발생할까요? 소유권이 변동되고 채권이 움직여지겠죠. 따라서 그걸 배우는 게 민법 총론인 거죠. 말씀드렸죠. 민법 총론은 뭐라고요? 물권법과 채권법의 형인 거야. 따라서 물권아 채권아 너희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물권 옮기고 채권 옮기려면 최소한 누가 필요하니? 당사자가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그 목적물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는 그것이 제대로 움직여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채권이든 물권이든 말이야. 이거겠네요. 다시 한번 채권이라는 권리, 물권의 권리가 어쨌거나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움직일 건 누가 필요해? 사람 필요하고 그 권리란 것은 어차피 권리가 어디 눈에 있어요? 물건에 있는 거죠. 딱 여기에 집이 있으면 집이라는 그 객체에 소유권을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뭘 배울까? 객체가 배우고. 그런 주체가 객체를 오가는 바로 변동 배우는 것이 민법 총론이에요. 자, 보자. 권리 주체예요. 권리 주체. 이거 민법 기본 이론은 뭐 없나요? 네. 좀 문제에서 안 나온 편이에요. 여기 여러분께서 신의 성실 원칙에서 그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되는 파트예요. 권리 주체입니다. 주체는요, 네, 크게 두 가지죠. 자연인과 법인 정리하시면 돼요. 자연인과 법인. 여쭤볼게요. 민법은 예외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연에서 정상적인 자연인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은 미성년자나 뭐 성년 후견을 받아야 될 사람들, 조금은 좀 뭐랄까 재산 관계가 좀 약간 혼미하신 분들 있잖아요. 돈을 조금 돈 쓰는 거 잠깐 개념 없으신 분들, 그렇죠? 조금 정신이 좀 약간 아프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자연인의 예외적인 것이 뭘까요? 또 법인인 거죠. 법인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데 법에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역시 법인도 자연인의 예외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권리객체 조파트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파트 조문 3개 있는데요. 그것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용어 좀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주물, 종물, 물건이에요. 주물, 종물. 어렵죠? 주인 된 물건, 종된 물건이에요. 여러분 자물쇠 사러 갔습니다. 아저씨 자물쇠 주세요 할 때 아저씨가 예 자물쇠요. 열쇠는요? 열쇠 안 말했잖아. 이래요? 그렇지 않죠. 자물쇠 팔 때 열쇠 당연히 달라고 하는 거지. 자물쇠요 했을 때 자물쇠만 주지도 않죠. 자물쇠 열쇠가 주물, 종물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주물 팔면 종물을 따라줘야 될 거 아닐까? 따라줘야겠죠. 이게 상식이죠. 주물, 종물 얘기해 바로. 주물, 종물도 그렇게 조문이 돼 있어요. 여러분 과실이란 말 좀 들어볼게요. 과실. 여러분 과실 하니까 이렇게 생각난 게 뭘까요? 네. 솔직히 여러분 이 법의 세계 들어오기 전까지 과실은 약간 과일 비슷하잖아요. 이런 과실. 근데 과실을 약간 좀 문학적이다 이렇게 쓰긴 하겠지만 과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민법 딱 오니까 과실을 몰았어요. 맞아요. 잘못을 과실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잘못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쭉 과실은 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법령은 뭐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막상 글을 보게 되면 맥락을 없이 봤기 때문에 단어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처럼요. 슬렁슬렁 얘기를 풀어갈 테니까 지금 이렇게 알아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과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과일이 있다고. 두 번째 뭐가 있다고? 잘못. 당신 과실이 있어. 그렇죠? 법에서 아무래도 잘못을 의미하는 과실이 많이 쓰이죠.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여러분 권리 주체로서 과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과실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일나무에서 과실을 흘리죠. 그렇죠? 그럼 과일나무에 열린 그 과실은 누구 거예요? 난 노력당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거요. 이러지 않죠. 과일 나무 거잖아요. 맞죠? 이게 바로 천연과실이에요. 어떠한
천연과실이라는 것은 원물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이익들 있죠. 마치 과일나무에서 과실을 흘리듯이 여러분께서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면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죠. 돼지 주인 것인 것처럼 천연적으로 얻어지는 이득들이 천연과실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돈을 맡겼더니요. 이자가 왔네요. 요거는 이자 같은 경우는 천연 살아있는 과실은 아니다.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그렇죠? 법정과실 이런 것들이요. 자, 여러분 부동산과 동산도 있어요. 여쭤볼게요. 자, 이 채권상은 동산일까 부동산일까? 그렇죠. 동산이에요. 집은요. 부동산일까 동산일까? 집은요. 부동산이에요. 오, 잘하신다. 저기 나무가 박혀있네요. 그죠? 가로수들이요. 쟤는 부동산일까 동산일까? 막히네요. 왜 막혔을까? 정의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산은 뭘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에요. 부동산은 뭘까? 못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물론 건물도 누가 큰 힘센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사회 현실적으로 힘든 것들 이걸 말하게 되는 거죠. 건물을 누가 손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큰 거인이 와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따라서 건물은 부동산이죠. 여쭤볼게요. 저에 박혀있는 나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 파되면 되겠지만 지금 움직일 수 없죠? 하나, 둘, 셋.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해볼게요.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베서 통나무처럼 됐어요.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움직일 수 있죠? 동산 되는 거예요. 이처럼 개념을 파악하시면 여러분께서 수월할 수 있는데 그냥 감각적으로만 하시게 되면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 개념들은요.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알려드려 볼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제 취지는 이거예요. 민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야, 해볼만 한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들 보면 객체예요. 그게 다예요. 자, 권리 변동인데 여러분. 자,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 의사 표시, 대리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이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민법 총칙에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다. 어디만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는 한두 문제 나오는 것이야. 전체 민법 총론에서 12문제 나와서 친다면 전체 중에서 이 파트가 거의 8문제예요. 이 파트가. 그죠?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가 3, 4문제, 여기 8문제 이상이니까. 그죠? 자, 요것들을 한번 외워볼까? 쉽지가 않죠. 분명히 읽힌 말들이거든요. 어렵지 않게. 법률 행위가 있대요. 목적.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 대리. 대리도 들어봤어요. 나 대신 해주는 거. 무효 취소도 알아요. 뭔가 좀 끝내는 거. 조건과 기한. 조건 붙이는 거 알겠어요? 소멸시효? 글쎄 뭐 애매합니다만 뭔가 소멸되나 보지까지 왔죠.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글쎄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대 의대 가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친구가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이 법대나 의대 갔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법대 의대 너무 좋소. 알았죠? 법대 의대 너무 좋소. 법대 의대 너무 좋소. 너만 넣으세요. 너만 넣으세요. 법의대 너무 좋소. 너는 빼시고 오케이? 무슨 알겠죠? 법의대 너무 좋소.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법 뭐라고요? 법률 행위 목적. 의 뭐라고요? 의사 표시. 대 뭐라고요? 대. 법의대 너무 좋소. 너는 없어요.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소멸시효. 무서운 거 보여드릴게. 여러분 요거 처음 봤지? 자, 가린다. 자, 해보셔봐. 민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동이라고. 변동에서 6가지. 시작. 법의대 너무조소. 여기셨지? 법률의 목적. 의사 표시. 대리. 너는 없어, 그지? 네, 그쵸? 무는 무효 취소. 조건기한, 소멸시효. 와, 박수. 됐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맞아요. 내가 해놓을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 민법 한 지 20분 됐나요? 근데 민법책 딱 피게 되면 어떻게 돼? 무효 취소? 이건 민법 총론이야. 법의대 너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법의대 너무 줘서. 여기서 한두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보통 나오면 하나씩 나오고 나서 어디 쪽? 대리 쪽 내지는 의사표시 쪽에서 보통 하나씩 더 나오죠. 그래서 보통 8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죠. 되셨나요? 법의대 너무 줘서. 법대 의대 너무 줬어. 정리해봤어요.
이것이 민법 총론이다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시 정해봐요. 민법 총론이라는 것은 누구? 동생인 채권과 물건들이 잘 놀 수 있게, 물건과 채권이 잘 오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민법 총론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물건들이 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도로를 쫙 깔아주는 게 바로 민법 총론이에요. 그 도로 역할은 게 뭘까? 물건이 오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의사 표시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민법 총론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주인공들, 객체, 그렇죠? 대상들, 그리고 이것들 오가는 의사 표시, 얘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 민법 총론이다. 다시 한번 주인공, 물건, 길, 요 세 가지 만들어준 거예요. 주인공, 물건, 길. 이게 바로 민법 총론이에요. 주인공, 권리 주체, 물건, 권리 객체, 길, 권리 변동. 권리 변동 다시 한번 시작. 법의대 너무 줘서. 외웠죠? 이렇게 시켜드릴 거예요. 다음은요. 다음은 출제 문항 분석해 볼게요.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죠. 자, 뭐라고요? 주체, 객체, 변동. 어때요? 이 표가 이제 어때? 쉽게 보이죠? 민법 총론은 12개인데 주체, 객체, 변동이래요. 나오는 문제의 대충 그 퍼센트를 보게 되면 12개에서 주체가 3문제 정도예요. 주체가. 그래서 미성년자 얘기, 법인 얘기 이게 3문제. 객체가 1문제. 주체가 뭐 포함해 3문제냐면 민법의 원리 원칙 있죠? 그거 포함해서 3문제에 따라서 보통 원리 원칙에서 1문제, 주체가 2문제, 도합 3문제, 객체 매는 거의 1문제. 변동 다시 한번. 법의대 너무 줘서 어때요? 너무너무 잘 기억되죠? 몇 문제? 8문항. 따라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없다. 어디 공부하셔야 돼요? 법의대 너무 줘서 여기를 정리하신 거예요. 알았죠? 이게 바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 채권 총론 파트 들어왔습니다. 채권 총론. 채권은 무엇일까? 말씀드렸지? 쉽게 해서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돈 내놔. 야, 일해줘. 야, 만들어.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채권, 채무. 뭐라고요? 채권, 채무라는 것은 채권은 상대한테, 사람한테 뭐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권, 그렇죠? 왜 그럴까? 보채는 권리예요. 보채는 권리. 네, 물론 보챈단 말이 여기서 채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채권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서 그렇지 막상 채권이 뭐야 하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은 보채는 권리예요. 보채는 거예요. 해줘. 돈 줘. 만들어줘. 이게 채권이에요. 그런 채권 총론은 바로 전체 채권 내용들을 아우를 쓴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뭘까? 채권의 목적이에요. 채권의 목적은 가볍게 보신 파트예요. 채권의 효력,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채권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보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도 있을 거야? 바로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청구, 뭐뭐 해줘. 보채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청구했는데 안 해줘. 강제적으로 내가 집행을 대신 해달라고 했으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게 채권이겠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해줘 했는데 싫어. 그럼 싫으면 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효력이 있다고? 나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더 나가서 볼까요? 만약에 그 청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재를 갈 수 있는 기본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권을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내가 해줘? 했더니 제가 해줬네. 그럼 뭐가 될까?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줘? 보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소멸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민법은 무슨 학문이라고요? 예외의 학문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끝나면 될 것을 어떤 문제였을까? 제일 큰 문제 뭘까? 해줘? 싫어 안 해? 이거겠네요. 그게 바로 무슨 문제지? 바로 채무 불이행 문제예요. 내가 채권이 있으니 넌 뭐가 있어? 채무가 있겠지. 그죠? 근데 채권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통해서 만족돼서 소멸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해줘 했는데 채무자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안 해주는 게 아니죠.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봐주지. 근데 쟤 뭐해? 쟤 그냥 안 해주는데? 누구 책임으로? 지 책임으로. 지가 책임. 천재지변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 상대의 과실이 없단 말이죠. 잠깐만. 민법은 무엇과 무엇? 과실과 책임의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채무 불이행은 무슨 케이스? 상대가 과실이 있는 거야. 지 잘못으로 안 해준 거야. 지 잘못으로. 그럼 뭘 져야 될까? 과실이 있으니까 한 쌍은 책임이죠. 과실과 책임을 다루는 게 채무 불이행일 겁니다.
세 번째는 책임재산 보전. 이것도 보신다 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돈 안 갚는 거야. 그렇죠? 갚아. 안 갚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통해서 내 돈을 받으려고 할 거야. 근데 보니까 쟤 나 돈이 1억 있길래 빌려줬거든. 그치? 왜? 돈 안 갚으면 내가 저거라도 받으려고. 그치? 근데 쟤 자꾸만 저 1억짜리 집을 딴 애한테 팔려고 하네. 이렇게 된 거죠. 딴 애 주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어차피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때 쓸 수 있는 게 책임재산의 보전이에요. 책임재산, 누가? 채무자가 나한테 책임져야 될 재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가 단축적 출력돼서 힘든 거죠. 펼치면 돼요. 채무자가 나한테 책임져야 될 재산을 제3자한테 빼돌리니 내가 뭐 하겠다? 보존하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하시면 돼요. 채권자 대위권은 언제 쓴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자 대위권은 이렇게 풀었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위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위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원래는 여러분 채권은요 물건과 달라요. 물건은요 누구에게 내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 물건이면 누구한테 내 물건이지 너한테 내 물건인데 쟤한테는 내 물건이 아니야. 이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채권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채권은요 내가 100만 원 빌려줬으면 쟤와 나만 채권 관계인 거지 내가 누구한테 가서 1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내가 쟤 100만 원 빌려줬어요. 쟤 가장 친한 친구 더 나가서 저 사람이 가족한테 못 달래요. 왜? 내가 거래한 것은 저 사람뿐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네. 채무자가 내 돈 안 갚네. 내 돈 안 갚으면서 저 채무자가 제3자한테 받을 돈이 있거든. 지금요. 근데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을까? 어차피 그 가져와도 내가 뺏어갈 거거든. 그죠? 따라서 안 움직이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채무자한테 가서 야 빨리 돈 받아.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무자 움직일까? 안 움직이겠죠. 왜? 어차피 힘들게 받아봤자 뺏어갈 거 내가 왜 움직여? 이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자한테 돈 내나 할 수 있는 게 채권자 대위권. 두 번째요. 채권자예요. 채무자한테 1억 빌려줬어요. 왜? 저 친구가 한 2억짜리 집이 있거든요. 혹시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경매 들어가서 저거라도 받아야죠. 근데 저 채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 2억짜리 집을 아이고 지 친구한테 얼마에 팔아? 5천만 원에 파네? 이건 뭐예요? 완전히 나 엿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나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좀 쌍스럽 좀 들어줘요. 엿먹인다를 법에선 사해 행위라고 그래요. 사해. 해를 끼칠지 알고 하는 행위를 사해 행위. 따라서 채무자가 지 재산을 그냥 판다고 무조건 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나를 엿먹이려 할 때 비로소 채무자를 받겠죠? 좀 유식한 말로 사해 행위예요. 이럴 때 채권자 가서 야 니네 둘이 거리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라고 말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알았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빼돌린 것을 막을 방법은 두 가지.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정리하시면 되죠. 세 번째, 제3자 채권 침해.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왜 그럴까? 채권 채무는 원래는 당사끼리 문제거든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민법 떠올려보세요. 민법에서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네 가지 특징 중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당사자와 제3자. 얘기 나오셨죠? 바로 그거예요. 제3자가 채권 침해할 때도 있죠. 어떨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채권의 목적에 대해서 가볍게 볼 거고요. 채권 효력. 여기 채권충의 핵심 포인트는 채권의 효력 파트예요. 여기에요. 알았죠? 첫 번째 뭐라고? 채권의 일반적 효력. 그것이 있으면 끝나면 소멸. 그런데 제대로 안 끝났네. 채무 불이행. 내 돈 받을래야 될 텐데 채무자가 자꾸만 딴 데 돈 돌리네. 책임자는 보전. 보전을 방법은 두 가지. 대위권과 취소권. 세 번째 예의적으로 제3자가 침해할 때의 문제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뭘 양도할까? 채권을 양도하는 거야. 채권.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 친구한테 내가 100만 원 줄 게 있어. 돈이 없으니까 뭘 주는 거죠? 나 쟤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거든? 너한테 넘겨줄게. 이게 뭘까? 채권 양도된 거죠.
자, 제가 저한테 100만 원 줄 게 있거든요. 근데 줄 게 있는데 저 친구 저한테 야, 네가 내 대신 쟤한테 100만 원 갚아. 그래? 내가 네 채무 가질게. 채무 인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채무를 인수할 수 있어요.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를 배워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나왔다가 이제 뭘까요? 맞아, 사람들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할채권, 불가분 채권, 연대채무, 보증채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연대채무 그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익혀 보시면 됩니다. 분할채무는 뭐냐면 이거 분할채권 쉽게 술 먹었죠? 야, 엠빵해 이러시죠. 술 먹고 나서 야, 엠무일하자 이거예요. 세이서 술 먹어서 9만 원 나왔어요. 얼마씩? 3만 원씩 내자는 뜻이겠죠. 그렇죠? 3분의 1씩 내 이렇게 쓰면 하자는 게 바로 분할채무 등등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분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채권 채무가요. 그렇죠? 반면 뭐도 있어요. 불가분 채권 채무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까요? 차를 나눌 수 있어요? 차를 쪼개요? 아니죠. 따라서 돈이야 쪼개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더나 쌀 같은 경우는 쌀 같은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 쌀 같은 경우는 야, 너 가서 1kg씩 가져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안 되죠? 따라서 보게 되면 여러분 분할 채권과 불가분 채무 관계 같은 경우는 성질상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네. 이 채권 쪽에서 여러분 성질과 의사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질상인 것과 의사로 내 생각으로 이 둘은 뭘까요, 여러분? 성질상 분할과 불가분 채권이에요.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반면에 여기 뭘까? 원래는 그냥 내가 보증과 연대채무 안 해도 괜찮은데 내 의사로 하는 게 바로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성질상 문제가 바로 분할과 불가분 구분인 거고요. 의사로서 채권 채무 관계 되는 것이 바로 연대채무, 보증채무예요. 연대채무 정리 드릴게요. 연대채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술집 가겠습니다. 술집 가요. 술집 가서 술마치 술을 먹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먹었죠. 그래서 둘이서 야, 반마시 내자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씩은 내려고 했는데 한 친구가 술을 먹고 술 버릇인지 모르겠지. 집에 가버렸네요. 난 자다 딱 깼더니 친구 없는 거야. 그죠?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어? 아저씨 5만 원이요. 나갈게요. 아저씨가 예 이래요? 아니죠. 잠깐 이러죠, 여러분. 10만 원이네요. 전 5만 원밖에 안 될 건데요. 제 친구는 5만 원씩 일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아저씨가 뭔 소리세요? 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 너와 너는 아저씨 입장에서 뭘까? 밴드로 연결된 관계예요. 밴드로 연결됐다고요. 무슨 채무? 연대채무예요. 따라서 연대채무라는 것은 둘이서 밴드로 뭉쳐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뭉쳐있으니까 누구나 다 전체 채무에 대해 돈을 내야 될 관계. 이게 바로 맞아요. 연대채무가 되는 거죠. 좀 다르죠? 보증채무는 이번 기억하세요. 보증채무는요. 보증계약은 누구랑 걸까? 보통 채무자가 보증인한테서 부탁하잖아요. 나 보증 서주라 이렇게. 그래서 많이들 채무자와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증계약은 누가 주인공이죠? 채권자와 보증인이죠. 그렇죠. 채권자 갑니다. 누가요? 보증인이에요. 야, 내가 뭐 해줄게? 내가 보증 서줄게 내 친구. 이게 바로 보증채무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죠. 오케이. 따라서 이것들을 배우시는 게 바로 채권 총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쪽? 채권 효력 쪽.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여기. 이 채권의 목적 쪽은 가볍게 한 문제 나온 곳이니까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엔 채권 강론 볼까요? 가기 전에 우선 보시게 되면 채권 총론은 보통 몇 문제? 한 7, 8문제 나와요. 7 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의 효력 파트가 가장 중요한 말씀드렸었죠. 채권의 효력 쪽, 이쪽이 바로 몇 문제 나오냐?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두문항, 다채권자. 이게 둘, 하나, 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2문제일 때 1문제, 1문제 2문제. 이게 보통 나오고, 이게 3개 정도 나오고, 채권 효력 파트가 4문항 정도 나온다라고 정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해 드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여참 민법 총칙은 총론 어디만 보시면 돼? 여기만. 채권 총론은 여참은 어디만? 효력만.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될 분도 있으시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우선 붙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싹 보여드려 보는 거예요. 채권 강론 쪽도 이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채권 강론, 그건 무엇이냐? 이 채권 총론에서 계약이 된 총론을 했으니까 채권 강론에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계약 총론. 채권 강론은요. 계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계약 총론을 또 따로 또 뺐어요. 계약 총론이에요. 계약 총론 역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기억나세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기억나셨죠? 발변소. 계약 총론 보세요. 계약의 성립 하나 둘 셋 발생, 계약의 효력 변경, 계약의 해지와 해지 소멸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들을 모를 때는 스토리가 없을 때는 낮게의 내용들을 보이니까 암기가 잘 안 되셨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내용들을 쭉 살피게 되고 스토리를 입히게 되면 훨씬 더 암기가 도움되신다는 거예요. 채권 강론에서는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지만 증여, 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등등등이요. 우리가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많이 했던 것들이에요. 야, 나 만들어줘. 도급계약. 야, 나 어떡하지? 나 이거 공부 좀 도와줄래? 대신 내가 너 밥 사줄게. 위임계약. 저기요, 담배 하나 주세요. 예, 얼마죠? 5,000원이요? 매매계약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이것들을 배우시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께서 계약 강론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낯설겠습니다만 평상시에 했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할 때도 제가 이 계약 강론 쪽은요. 이 계약을 때에서 복잡하게 이론치 들어가지 않고 평상시에 이런 행위 하셨죠. 이렇게 그게 그거예요. 알려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했던 정당한 행위들 있죠. 당연히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법정 채권관계 볼게요. 잠깐만요. 법정 채권관계.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법정은 뭐냐면 법에서 정한 채권관계예요. 법에서 정한 채권관계. 그럼 여러분, 법정 채권관계 아닌 것도 있나요? 네. 임의 채권관계예요. 그럼 뭘까? 내 마음껏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임의 채권관계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임의 채권관계예요. 이거를 이쁘게 임의 채권관계, 법정 채권관계 쓰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법에서 정한 채권관계가 있고 법이 아닌 내가 자율적으로 채권관계가 있구나라고 하신다면 훨씬 더 이 구분이 명확해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채권관계를요. 서로 의사표시도 없이 의미란 것은 서로 간에 자유롭게 맺지 않고 법에서 채권관계 맺어준다고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차가 꽝 쳤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럼 그 사람한테 난 뭘 받아야 돼요? 손해배상 받아야 되죠? 잠깐만요. 차가 꽝 쳤죠? 예. 그럼 이랬어요. 꽝 치면서 아이고 제가 돈을 드릴게요. 아이고 네 제가 돈 받죠. 막 했어요? 무슨 그럴 정신 어디 있어요? 꽝 쳐서 병원에 가 있었는데. 난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돈을 요구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난 저 사람에게 돈 달라 한 적도 없고 돈 준다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난 돈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법에서 이런 거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채권관계를 맺어놓은 거예요. 제3자인 국가가 야, 너 얘한테 돈 줘. 너 얘한테 돈 받고. 알았지? 이게 바로 법정 채권관계예요.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죠. 두 번째예요. 자 봅시다. 저는 저 친구에게 1억을 줬어요. 저 친구는 저한테 1억짜리 도자기를 줬어요. 됐죠? 그런데 아이고 우리가 그 계약을 한 것이 서로 술 취해서 했네. 술이 취해서 행했네. 정신 차려보니까 난 도자기가 필요한데 난 돈이 필요한데 도자기 똑같이 있고 저긴 도자기 있고 직구도 아닌데 내 돈이 있고 서로 놀랬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거 뭐냐? 왜 내가 네 도자기 갖고 있지? 쟤도 야 난 왜 네 돈 갖고 있지? 야 우리가 뭐 한 거야?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의사가 문력 상태에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법에서는 여러분 이런 거를 의사 문적자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무효라고 결정해요. 무효는 뭐냐면 사실적으로 니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언정 법상으로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니네가 돈을 주고 도자기를 받고 했을지언정 법상으로는 니네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의미가 없는데 내 건 의미가 있고 저긴 나한테 있죠. 서로 어떻게 해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네요. 이런 부당한 이득은 어떻게 줘야 돼요? 돌려줘야겠죠? 부당이득 반환법리예요. 사무관리요. 사무관리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볼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귤을 사러 갔어요. 시장 갑니다. 했더니 귤 파는 아줌마가 안 계셔. 아저씨 안 계셔. 자, 그때 보세요. 어떻게 하죠?
옆에 있던 야채 아주머니가 파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시죠. 엉덩이를 툭, 아유, 이 옆에 있는 어디 간 거야? 라는 말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난 이거 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오시죠. 이거 귤 사시게, 이 편네 어디 갔지? 이 옆편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아유, 이거 귤 얼마인가? 나도 보니까 10개 1,000원 같던데? 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일까? 나 주인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돼요.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그 옆집 아줌마한테 귤 사고 있죠. 그렇죠. 분명히 주인이 아니라는 사람은 줬는데 불구하고 사고 있어요. 더 나가서요. 그 아줌마는 돈을 챙겨요. 돈 챙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장난 삼아서. 에이구 용돈 벌었네. 라고 장난을 쳐요. 그러다가 그 귤 아줌마가 오시면 그 아줌마에게 여기 저기 받아. 내가 귤 팔아줬어. 주네요. 됐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끔 또 종종 벌어지는 이 일이 법에선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 누가 귤을 팔았어요? 야채 아줌마 귤을 팔았어요. 그럼 저 아줌마는 여러분, 귤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아닌데 가서 팔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귤이든 집이든 간에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팔아? 더 황당한 게. 여러분 돈을 누구한테 줬어요? 귤 진짜 아줌마한테 입금한 거예요? 아니요. 야채 아줌마 줬다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주인도 아닌 사람이 돈을 지불한 거야. 그걸 기분 좋게 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사물을 대신 처리해주는 이런 선의의 행위들을 법에서 너희는 지금 무권리자끼리 했으므로 난 무효야. 말이 안 되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법에서 선을 그어줘요. 그래, 원래는 너희는 권리자가 아니고 권리자 아닌 사에게 돈 줬지만 착하니까 이걸 법으로서 이렇게 돈 주면 유효한 법률을 만들어줄게. 이게 바로 사무관리예요. 되셨나요? 네. 이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채권 강론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는 다 기억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부분은 가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관리, 귤 아줌마 이렇게 이제 이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출제해 보게 되면 대략 13개 정도 등장해요. 총론, 강론, 법정, 채권 관계가 대충 서로 공평하게 두 문제씩 보통 출제가 되고 있다까지 볼 수 있겠네요. 말씀드렸어요. 네. OT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이 전체 문제 중에서 우린 25개 담았는다? 아니. 강의로는 22개 정도에 맞춰서 드릴 거야. 무슨 말이죠? 기출이다 문제 보다가 어렵다. 다시 안 나올 것 같다. 그냥 제낄 거야. 제가 제끼란 말을 할 거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강사가 보지 말라는데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만 전 그런 리스크 걸고는 말씀드릴 거고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 지킬 테니까 제가 하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60점에서 맞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걸 강의로 목표로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몇 개, 25개에서 17개 정도를 맞는 계획을 잡으시고 목표를 잡으시면 아마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좀 더 정리를 이제 당부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한 이점을 충분히 살려서요. 실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때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공부를 중간에 끊게 돼요. 근데 문제는 중간 끊게 되면 강사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제 끊어도 연결되는데 공부한 사람은 내용의 중간에 끊겨버리면 네, 맞아요. 연결이 잘 안 돼요. 따라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시간별이 아닌 내용별로 끊어서 해드릴 거예요. 예컨대 자 대리 쪽이에요. 민법 총론의 대리 쪽 있죠? 그래서 친다면 대리 쪽은 조금 중요해요. 따라서 그건 예컨대 1시간 10분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조건과 기한이에요. 조건과 기한은 조금 덜 중요해요. 그냥 1시간만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취지 아시겠죠? 따라서 하나의 강의가 하나의 내용을 딱 담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딱 보셔서 쉽게 보시고 동영상을 보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시간 나오잖아요. 오케이 20분짜리 2개네. 요건 2개 듣자. 야 요건 1시간 10분짜리네. 요건 기네. 요건 중요한가 보다. 요건 좀 길게 시간 잡고 듣자.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이제 제 스타일이 좀 보이시죠?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민법 얘기하면서 언제 어려운 법률 용어해요? 아니죠? 첫 번째, 전체 구조를 보여드릴 거예요. 집을 그리는 뼈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뼈대를 쉬운 예로 들어드릴 거예요. 아까 사무 관리할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셨죠? 귤 아줌마 떠올렸죠? 귤 아줌마와 야채 아줌마와 여러분 3명 떠올리면 사무 관리 여러분께서 공부 안 하고도 풀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전체 개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를 같이 정독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제 입장에 그냥 강의를 하죠. 이렇게 쭉 강의하죠. 그럼 쉽게 끝나요. 근데 문제 뭐냐면 들을 때 모르는데 정리하려면 이걸 어딜 봐야 될지가 쉽지 않은 게 여러분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전체 구조를 개조했으면 같이 기본서 읽으면서 어디 중요해요? 어떤 게요? 어디 중 이거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실 때 전체 구조를 개론할 때는 저를 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돼요. 설명 들으시면서. 그런 다음에 제가 기본서 봅시다 하게 되면 어디 보시면 돼요. 굳이 적을 필요 없이 교과서 보시면서 같이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밑줄 치라면 밑줄 하시고 여기 X 치면 X 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인트 체크를 마지막에 해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판례 밑줄 쳐 이렇게 안 해드릴 거예요. 판례 밑줄 치게 시킨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이야. 거기 동그라미 쳐. 방점 찍어 이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10년간 기출 바탕으로 한 단군화 작업이 기본강의 끝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셨죠? 따라서 제가 밑줄 치는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파트겠어요? 제가 뭐 흥미로운 파트겠어요? 아니죠. 그동안에 기출이 말했던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 위주로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약속하세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수업은 무슨 용으로? 복습용으로. 수업 반드시 언제 들으세요? 아침에 들으세요. 알았죠, 여러분? 미적 되면 하루 길어. 하루가 길지 않고 자꾸 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았지? 강의 언제 듣는 거야? 아침 들으시는 거야. 아침 들으시면서 수업은 어떻게 들으셔? 복습용으로. 밤에 공부한 다음에 수업은 반드시 복습용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전날 안 돌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강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복습해야 될 테니까. 두 번째, 밑줄은 뭐로만 볼펜 쓰지 마셔. 가급적 샤프나 연필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3회독 갔을 때, 3회독 이상 됐을 때 비로소 볼펜 내지 형광펜 쓰시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 알았죠, 여러분? 따라서 우선 밑줄은 여러분께서 샤프로 가급적 쓰신 것도 말씀드렸고요. 책 정리한 것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책 정리하실 때 책 보시면 양 귀퉁이의 위쪽 아래쪽 있죠? 여기를 활용하셔서 정리하시면 돼요. 보통 포스트잇 붙이고 막 하시잖아요. 그건 여러분 그냥 자기 만족일 뿐이야. 기분만 좋아. 하지만 그 포스트잇 해봤자 책만 두꺼워지고 잘 기억나지도 않아. 가급적 책 안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오해하시는 게 이 단권화를 마치 단권화를 책을 늘리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는 것처럼 단권화는 여러분 책을 줄이는 과정이야. 책을 줄이는 필요 없는 부분 줄이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 줄이고 필요한 부분을 2배, 3배 강조해 놓는 게 단권화인 거지. 그 책에다가 없는 팔, 있는 팔 다 들이대는 것이 단권화는 아니란 말이지. 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강의 판례 자료 들고 자 이거 다 공부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담감 안 들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원이 끝나면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거나 기출문제지 많죠. 네, 우리 프라임에서도 이제 출판된 기출문제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법 기출이 보통은 25개가 앞쪽에 12문제는 이제 민법 총칙이고 그다음에 채권, 총론, 강론이 순서대로 보통 출제되고 있으니까 민법 총론 봤다. 민법 총론 그 앞쪽에서 만약에 법률이 봤다, 의사표시 봤다 하게 되면 그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 작업들을 여러분께서 같이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께서 저한테 약속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위고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항상 제가 모토로 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께서 힘드신 결정한 것 알아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웅덩이를 지나야 될 시기가 있어요. 웅덩이 깊이를 알면은 누구나 웅덩이를 지나겠다. 하지만 웅덩이 깊이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지. 언제까지 내가 이 웅덩이에 물을 쳐야 될지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참 그렇다.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은 겪나 봐. 여러분께서 이 수험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뭔가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실 거야. 여러분 두렵지만 우리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용기로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세로서 이 수험생활을 부디 좋은 결과로서 마감하시기를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젠 정말로 본격적으로 제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네요. 기본 강의 때 제가 방금 드렸던 이런 약속들 그리고는 이런 흐름들 제 흐름이 어떤지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 강의 때 인사드리겠습니다.